예로부터 사람들은 유비, 관우, 장비 세 형제가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맺은 의형제의 인연을 영웅담처럼 칭송해 왔습니다. 생사를 함께하며 세상을 구하겠다는 그들의 맹세는 오랫동안 의리와 충성의 상징으로 남아있죠.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늘 속에는 기록되지 않은 진실, 그리고 숨겨진 계산이 존재합니다. 삼국지의 깊은 기록을 들여다보면 형제와 제왕의 야망은 결코 공존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혹시 관우와 장비 초기의 영웅들이 바로 그 형 유비의 선택으로 죽음의 길로 내몰린 건 아닐까요? 그리고 지혜의 화신으로 불렸던 제갈량 역시 냉철한 계산으로 사람을 희생시킨 전략가였던 건 아닐까요? 그 답은 세월 속에 묻힌 세부 기록과 충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음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소설이 아닌 진짜 역사 속 삼국지의 관계와 권력의 이면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함께 파헤쳐보세요. 역사 속 숨겨진 진실과 인간의 본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1. 형제의 결의와 권력의 균열. 삼국지의 시작은 의로 열렸다.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천하의 혼란 속에서 서로의 생명을 의지하며 맹세했다. 같은 날 태어나지 못했지만 같은 날 죽기를 원한다. 이 단 한 문장은 수백 년 동안 의리의 상징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리란 언제나 평등한 관계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현실의 권력은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유비가 황제가 되는 순간 형제의 관계는 이미 변질되고 있었다. 유비는 백성의 고통을 구하겠다고 외쳤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한실부흥이라는 명분 아래의 제국 건설이었다. 관우와 장비에게 유비는 평생의 형제였지만 유비에게 그들은 결국 정권을 함께 세운 공신이자 언젠가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이었다. 권력은 나누는 순간 불안해진다. 세 사람의 의형제 관계는 더 이상 우정이 아니라 통제와 충성의 관계로 재편되어야만 했다. 제갈량이 등장한 시점부터 그 균열은 더욱 명확해졌다. 그는 천재이자 냉정한 전략가였다. 그가 유비에게 바친 것은 의리나 감정이 아니라 체계였다. 그 체계 속에서 관우와 장비는 감정의 인물, 즉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인식되었다. 관우는 한실을 향한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촉한의 장수가 아닌 한나라의 신하라 여겼다. 이 미묘한 인식의 차이가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 그가 형주를 지키며 조조와 손권 사이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때 유비는 처음으로 형제의 손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관우의 충성은 곧 유비의 권위를 흔드는 칼날이었다. 유비에게 관우는 충신이었지만 충신이자 독립된 세력이었다. 제갈량에게 관우는 유능한 장수였지만 위험한 변수였다.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인다. 감정이 강한 인물일수록 구조 속에서 먼저 배제된다. 관우는 전쟁터에서는 영웅이었지만 권력의 구조 속에서는 위험 요소였다. 장비는 또 달랐다. 그는 세 사람 중 가장 단순하고 직선적인 인물이었다. 의리를 위해 싸우고 명분을 위해 분노하며 불의에는 즉각 칼을 뽑았다. 그러나 그런 성정은 제국의 질서 안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었다. 정치란 계산의 예술이다. 분노로 움직이는 자는 언제나 가장 먼저 제거된다. 장비의 충성은 순수했지만 그 순수함은 권력의 논리에 맞지 않았다. 제갈량은 이런 인간형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감정적 충직함이 언제든 체제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촉한의 안위를 위해 판단했다.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는 감정의 결속이 아니라 이익의 결합이었다. 유비는 제왕으로서의 꿈을, 제갈량은 정치가로서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그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안정된 구조였다. 관우와 장비는 그 구조의 바깥에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의리를 이야기했지만 국가의 중심부에서는 의리보다 질서가, 인간보다 제도가 우선이었다. 세 형제가 함께한 세월은 전쟁의 시대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왕자가 생기자 그들의 관계는 변했다. 같은 꿈을 꾸던 동지가 아닌 서로를 견제해야 하는 권력의 일원이 된 것이다. 이 균열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제갈량의 계산 속에서는 이미 존재했다. 관우의 오만, 장비의 충직, 유비의 자존,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었다. 유비는 형제를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황제가 된 이상 그는 그들을 동지가 아닌 신하로 대해야 했다. 제갈량은 그 현실을 유비보다 먼저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감정이 아닌 침묵으로 형제의 의리를 질서의 이름으로 덮었다.
이때부터 의 형제는 더 이상 하나의 운명이 아니었다. 유비는 황제의 길로, 제갈량은 정치의 길로, 그리고 관우와 장비는 과거의 이상으로 흩어졌다. 그들의 결의는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이 이미 그 결의를 버리고 있었다. 의리와 권력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한쪽이 커질수록 다른 한쪽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 균열의 끝에는 언제나 피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삼국지의 가장 잔혹한 진실이다. 형제의 맹세로 시작한 이야기가 결국 권력의 균열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 관우의 몰락, 충성의 역설, 관우는 언제나 충의 종기의 상징으로 불린다. 그의 초상화는 절의의 표본으로 세워지고 그의 이름은 천년이 지나도 여전히 신격화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충성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의 세계에서 양날의 검이었다. 형주, 그것은 촉한의 심장이자 동시에 가장 불안한 요충지였다. 유비가 서촉을 점령하러 떠난 뒤 관우는 그 전략적 요지를 홀로 지키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신뢰의 표시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위험한 실험이었다. 한 명의 장수가 너무 강해졌을 때 왕조는 언제나 그를 두려워했다. 관우는 조조의 병력을 격파하고 한때는 오나라의 손권마저 굴복시켰다. 그의 명성은 유비보다 더 높이 치솟았다. 백성들은 관우를 신으로 보았고 장수들은 그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이미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충성은 절대적인 것이었지만 그 충성의 방향이 왕에게 불안감을 안겼다. 관우의 충성은 언제나 한실칸실을 향해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유비의 신하가 아니라 한나라의 장수로 여겼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실을 위해라는 말은 유비의 귀에는 유비를 위해가 아니었다. 이 미묘한 차이가 곧 정치적 균열이 되었다. 유비는 제국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었고 제갈량은 질서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복종, 즉 유비 개인에게 향하는 충성이었다. 하지만 관우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신념은 왕보다 높았고 그의 명예는 명분보다 강했다. 그는 충성했지만 그 충성은 체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관우의 몰락은 전쟁터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조정 안에서 제갈량의 계산 속에서 조용히 예견된 일이었다. 제갈량은 관우의 강함을 알았다. 그리고 그 강함이 곧 약점이 될 것임을 더 잘 알았다. 관우는 외교를 무시했고 오나라와의 협력을 경시했다. 그는 자존심으로 싸우고 명예로 결정을 내렸다. 정치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인물은 제국의 틀 안에서 버틸 수 없다. 유능하되 말을 듣지 않는 장수, 그것은 언제든 왕권을 위협할 존재였다. 제갈량은 그를 직접 제거하지 않았다. 그 대신 침묵했다. 오나라가 관우를 공격할 때 초계 지원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침묵은 명령보다 강한 신호였다. 그를 구하지 마라. 관우는 결국 고립되었다. 그가 믿었던 의리와 신념은 정치의 계산 앞에서 아무 힘이 없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끝까지 싸우다가 붙잡혔고 자존심을 꺾지 않은 채 죽음을 택했다. 사람들은 그의 충성을 찬양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자면 그의 충성은 이미 시대와 어긋나 있었다. 충성은 왕이 원할 때는 미덕이지만 왕이 두려워할 때는 죄가 된다. 관우는 바로 그 경계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충성과 자존심의 경계가 무너진 결과였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곧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유비는 그를 애도했지만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다. 촉한의 왕은 한 사람의 죽음보다 제국의 안정을 택해야 했다. 제갈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 모든 답이 있었다. 관우는 죽어서 신이 되었고 유비와 제갈량은 살아서 왕국을 지켰다. 그러나 그 왕국은 이미 영혼을 잃은 제국이었다. 관우의 죽음은 한 장수의 패배가 아니라 충성이라는 개념이 권력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그는 충성을 지켰지만 그 충성이 왕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의 역설이다. 왕을 위해 충성했으나 그 충성 때문에 왕에게 버림받는 운명. 관우는 역사 속에서 신이 되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왕이 감당하지 못한 충신으로 남았다. 그의 피로써 유비의 왕좌는 지켜졌고 그의 죽음으로 제갈량의 정치가 완성되었다. 충성의 끝에는 승리가 없었다. 오직 침묵과 계산만이 남았다. 3. 장비의 죽음. 마지막 퍼즐 관우가 죽은 뒤에 촉한의 하늘은 이미 균열되어 있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비 정권 내부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였다. 남은 이는 유비와 제갈량,
그리고 장비. 세 사람 중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에 따라 촉한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장비는 관우와 달랐다. 그는 정치적 계산이나 권력의 이익에 관심이 없었다. 그의 세상은 단순했다. 의리를 지키고 명예를 세우고 배신자를 벌하는 것. 그는 형제의 복수를 맹세했다. 관운장을 죽인 오나라를 반드시 쳐부수겠다. 그의 분노는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바로 그의 약점이었다. 유비가 오나라를 정벌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장비는 가장 먼저 달려나왔다. 그러나 제갈량은 그를 만류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충성을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장비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제갈량이었다. 한 번 분노하면 제어할 수 없고 한 번 목표를 정하면 멈추지 않는 성정. 그런 인물은 전쟁에서는 쓸모가 있어도 정치의 안정기에서는 폭탄과 같다. 당시의 촉하는 이미 제국이었다. 왕의 한마디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제갈량의 결정이 백성의 생사를 가르는 시대. 그런 체제에서 감정으로 움직이는 장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요소였다. 장비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는 여전히 관우의 죽음을 복수할 수 있다고 믿었고 유비가 자신과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비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 황제였다. 황제에게 필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안정이었다. 남정의 오나라 정벌을 앞둔 시점, 모든 병력이 재정비되고 전략이 세워지던 그때 장비는 부하들에게 무리한 명령을 내렸다. 당장 준비하라. 관운장의 원수를 갚는다. 그의 부하들은 두려움과 피로 속에서 분노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장비는 잠든 채로 목이 잘려 죽었다. 그의 시체는 차가운 바닥에 버려졌고 그의 머리는 오나라로 보내졌다. 역사는 말한다. 장비는 부하의 반란으로 죽었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다. 시점도 상황도 결과도. 유비는 오히려 냉정했다. 그는 장비의 죽음에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복수보다 전쟁 준비가 더 중요했다. 제갈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엔 슬픔도 놀라움도 없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장비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필요한 정리였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마지막 장수가 사라짐으로써 촉한의 내부는 완전히 제갈량의 통제 아래 들어갔다. 관우의 죽음으로 외부의 명분이 사라졌고 장비의 죽음으로 내부의 감정이 사라졌다.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듯하지만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완성했다. 제갈량은 직접 칼을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항상 필요한 죽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세상을 움직였다. 장비의 죽음은 그 구조가 완성되는 마지막 퍼즐이었다. 유비는 결국 남정에 나섰다. 그 전쟁은 관우와 장비의 복수라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지만 실상은 그들의 부재 위에서 세워진 전쟁이었다. 형제를 잃은 황제, 감정을 버린 재상. 그들이 지키려 한 것은 의리가 아니라 권력이었다. 장비의 충성은 순수했다. 그러나 그 순수함은 제국의 질서 속에서 설 자리가 없었다. 그의 죽음은 정치의 냉정함이 의리의 열정을 삼킨 순간이었다. 역사는 종종 묻는다. 장비는 왜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는가? 그 답은 간단하다. 그는 너무 인간적이었기 때문이다. 정치는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치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시스템, 질서, 그리고 침묵이다. 장비는 그 어느 것도 갖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사라졌다. 관우가 죽음으로 의리를 증명했다면 장비는 죽음으로 체제의 완성을 증명했다. 유비와 제갈량은 더 이상 형제의 나라를 세우지 않았다. 그들이 세운 것은 감정이 제거된 정치의 나라였다. 이로써 세 형제의 이야기는 끝났다. 의리로 시작해 권력으로 끝난 삼국의 한 페이지. 그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다. 장비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이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 조각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제갈량의 시대, 이성의 제국. 그러나 감정을 잃은 제국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 의리와 권력의 경계. 삼형제의 이야기는 의리로 시작해 권력으로 끝났다. 그들의 결의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것은 신화가 아닌 정치의 도구로 변해갔다. 유비에게 의리는 정권의 기초였다. 그는 백성을 끌어모으기 위해 의로 나라를 세운다고 외쳤고 관우와 장비는 그 상징이었다. 그러나 왕이 된 순간 그 의리는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통치의 명분이 되었다. 형제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왕과 신하가 있을 뿐이다. 그 경계에서 관우는 명분을 잃었고 장비는 자리를 잃었다. 제갈량은 그 사실을 가장 냉정하게 이해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상을 현실로 바꾸는 자였고 감정이 아닌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려 했다. 그에게 의리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 그래서 그는 침묵했다. 관우가 죽을 때도 장비가 쓰러질 때도 그는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촉한이라는 거대한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체제는 결국 감정을 잃은 순간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유비가 죽고 제갈량이 세상을 떠나자 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의리를 말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촉한은 단지 또 하나의 왕조일 뿐이었다. 삼국지는 우리에게 묻는다. 권력과 의리, 그 둘은 함께할 수 있는가? 관우는 의리를 위해 권력을 거부했고 장비는 의리를 위해 목숨을 잃었다. 유비는 권력을 위해 의리를 이용했고 제갈량은 질서를 위해 감정을 버렸다. 네 사람의 선택은 모두 달랐지만 결국 같은 곳으로 향했다. 이상과 현실의 경계선, 그 어디쯤에서 모두 스스로의 한계를 마주했다. 의리가 없으면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권력 안에서 의리를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 모순이 바로 삼국의 비극이었고 동시에 인간의 본질이었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영웅이라 부른다. 그러나 진정한 영웅은 권력을 얻은 자가 아니라 끝까지 의심 속에서도 의리를 믿었던 자들이다. 관우, 장비,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던 유비. 그들의 이야기는 천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의리와 권력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워진다. 이로써 삼형제의 서사는 완성된다. 의리로 시작해 권력으로 흘러가고 결국 인간의 모순으로 끝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삼국지의 진짜 얼굴이다.